과거 솔로몬 왕은 전도서 4장 8절을 통해 자녀도 형제도 없이 홀로 고립된 채 끊임없이 노동하며 재산을 축적하는 한 인간의 비극을 서술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토록 고단한 수고를 감내하며 정작 삶을 향유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탄식입니다. 이 고대의 서사는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정확히 중첩됩니다. 매일 아침 혼잡한 대중교통에 몸을 맡긴 채 스마트폰으로 신용카드 명세서와 대출 이자를 확인하는 현대인의 일상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경제학은 소비를 현재의 욕망이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시장의 정교한 마케팅 알고리즘은 특정 제품의 소유가 곧 사회적 지위의 상승과 결핍의 충족을 보장한다는 환상을 지속해서 주입합니다. 대중은 이 무수한 대안 중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곧 자유와 동일시합니다. 그 결과 더 높은 소비력을 획득하고자 자신의 본질적인 자유시간을 노동 시스템에 귀속시키는 교환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이 인과관계의 종착지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부채의 장벽에 갇혀 원치 않는 노동을 영속해야 하는 주객전도의 노예 상태입니다. 이기심이라는 가다듬어지지 않은 야성이 시장의 정교한 메커니즘에 함몰되어 파멸하는 경로를 규명하고 통제권을 거머쥐기 위한 실전적 법칙을 다음 화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가공되지 않은 본능을 방치했을 때 직면하게 되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4가지 핵심 데이터 트랙을 순차적으로 추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대 소비주의가 설계한 무한 지출의 덫과 이에 정면으로 맞섰던 고대 스토아 학파의 인과적 한계를 고찰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물질적 향유를 무조건적으로 억압하기보다 이를 체제 안정과 생존의 본질적 자산으로 승화시켰던 탈무드의 역설적 궤적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력을 벗어나 폭주하는 소유욕을 기계적으로 제어하는 예산 시스템 설계와 의식주 자본 배치의 실전적 원리를 다룹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통제 지혜가 어떻게 사회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거시적 질서를 수호하는 국가적 통치 메커니즘으로 확장되는지 유가와 순자의 문헌적 팩트를 통해 입증하겠습니다. 본능을 이성적 법칙으로 치환하는 그 첫 번째 여정으로서 시장이 은폐하고 있는 착각의 실체부터 정밀하게 관찰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실전 교육장에서 현대인은 소비자 주권이라는 매혹적인 명제를 학습합니다. 시장에 진열된 수많은 재화 중 특정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구매력이 곧 자신의 주도권이라는 착각입니다. 이 선택의 폭을 자유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믿는 순간 인간의 인지는 즉각적인 결핍을 채우려는 무한한 탐욕의 사슬에 포섭됩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의 인과율은 철저히 역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타인과의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과시적 소비를 팽창시키는 순간 그 지출을 지탱하기 위해 일터에서 고단한 업무 압박을 견디며 노동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냉혹한 등가교환이 발생합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일시적인 선택권을 얻기 위해 삶 및 가정에서의 본질적인 자유를 통째로 유예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수입을 초과하는 과도한 지출은 필연적으로 부채를 형성하며 부채의 장벽이 개인의 생존을 압박할 때 인간은 비로소 정교하게 설계된 인과율의 덫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파괴적인 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 인류의 선구자들이 시도했던 철학적 방어 기제를 이어서 검증해보겠습니다. 역사 속 사상가들은 폭주하는 소비 욕구를 다스리기 위해 다양한 정신적 제어 장치를 고안해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과도함일래 부족함의 양극단을 배제하고 이성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중용의 경로를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플라톤 역시 무분별한 쾌락은 정신의 고결함을 흐리게 하므로 지적 추구를 방해하지 않을 수준의 단순하고 정제된 즐거움에 머무를 것을 인과적으로 권고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데이터적 궤적은 로마 상류층을 관통했던 스토아 학파의 전략에서 발견됩니다. 이들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 도리어 인간을 환경의 노예로 전락시킨다는 인과관계를 통찰하고 쾌락으로 황폐해진 사회로부터 완전히 은둔하는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필요를 최소화하여 자발적인 단순성을 영위함으로써 소유가 아닌 덕에서 안정을 찾고자 한 이 방식은 초기 교회 교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둔과 회피의 전략은 치명적인 시스템적 결함을 내포합니다. 욕망과 질서가 치열하게 교차하는 시장이라는 실전적 훈련장을 이탈함으로써 물질의 파도를 통제하고 제어하며 인간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도피가 아닌 물질의 한가운데서 승리를 거머쥔 탈무드의 실전 데이터를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학적 도피를 선택했던 은둔자들과 달리 탈무드의 유대인들은 물질 세계를 정면으로 긍정합니다. 토라의 입법자들은 세상을 등지는 극단적 금욕주의를 체제적 오류로 규정하며 배격했습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 에루빈 54a에서 랍비 함눈하는 아들아, 여유가 있다면 그에 맞추어 살아라. 무덤에는 즐거움이 없고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라며 후대의 재산을 귀속시키려다 당대의 정당한 향유마저 상실하는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곡식과 포도주 같은 모든 물질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신성한 선물이기에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고행은 도리어 죄악으로 간주됩니다. 자발적으로 술을 삼가며 신체를 괴롭힌 나시린을 두고
바빌로니아 탈무드 네다림 10a는 죄인이라 명시했으며 예루살렘 탈무드 키두신 4장 12절은 인간은 즐길 수 있었으나 누리지 못한 모든 허용된 행위에 대해 심판의 날에 문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억지로 신체를 약화시키는 금식은 절대자에 대한 헌신과 시장에서의 생존 능력을 저하시킬 뿐입니다. 물질을 정당하게 통제하며 향유할 때 역설적으로 인간은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며 더 높은 영적 차원인 로고스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의 긍정이 본능의 폭주를 방임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욕망이 초래하는 치명적인 파국을 다음 장에서 엄밀한 인과관계로 입증하겠습니다. 물질적 소유를 통해 안정을 획득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기준이 내면의 예산이 아닌 타인의 시선으로 전도되는 순간 인과적 파멸이 작동합니다. 현대 소비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의 소유물을 미디어가 설정한 타인의 기준과 비교하며 무한한 탐욕을 증폭시킵니다. 잠언 21장 17절이 명시하듯 무분별한 사치와 허세는 예외 없이 경제적 가난으로 직결됩니다. 명시적인 금지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허락된 자원을 과도하게 낭비하는 자를 두고 마이모니데스는 레위기 19장 2절의 거룩한 계명을 인용하며 토라의 범위 안에서 도덕적으로 사악한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부를 과시하여 주위의 시기심을 자극하려는 행위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는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엄격히 제한한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죄, 즉 타크모드와 티타벨을 유도하는 방아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시적 지출은 가난한 자들에게 심리적 박탈감과 수치심을 안겨주어 무리한 채무를 지게 만들거나 사기와 도둑질 같은 사법적 리스크로 내모는 약탈적 속성을 지닙니다. 동시에 지출자 본인에게는 소유물이 자신을 정의한다는 오만을 주입하여 내면을 황폐화시킵니다. 이 치명적인 야성을 길들이기 위한 이성적 시스템 제어2를 다음 화면에서 가시화하겠습니다. 날뛰는 소유욕의 야성을 제어하기 위해 탈무드가 제시하는 도구는 도덕적 훈계가 아닌 숫자에 기반한 예산 기획 시스템입니다. 자원이 전대에 담기자마자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새어나가는 비참한 현상을 두고 학계 1장 5절에서 7절은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고 인과적으로 경고합니다. 이 행위의 검증은 지출 상황을 객관적인 지표로 가시화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본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 자원을 세 가지 영역으로 기계적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첫째는 부채 상황과 같은 의무적인 책임 지출, 둘째는 생존을 위한 필요 지출, 셋째는 만족을 위한 선택적 욕망 지출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이 경고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무의식적으로 지출되는 사소한 항목들을 철저히 예산 통제선 내부로 격리해야 합니다. 나아가 1원당 가성비를 엄밀히 계측하여 소비의 효용을 정량화해야 합니다. 자산의 최대 5분의 1 이상을 타인을 위한 자선에 쓰지 못하도록 차단한 현인들의 규칙 역시 남은 5분의 4를 충동에 맡기지 않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주도권을 훈련하기 위한 고도의 시스템입니다. 이 엄격한 배치의 규칙이 구체적인 의식주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음 장에서 입증하겠습니다. 예산 시스템을 구축한 뒤 마주하는 실전은 한정된 자본의 전략적 가중치 설정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은 경제적 역량이 갖춰졌을 때의 물질 향유를 허용하지만 바빌로니아 탈무드 훈린 84a는 한계를 넘어선 사치품 소비는 생존 리스크를 극대화한다고 판정합니다. 잠언 27장 26절에 근거하여 자녀에게 과도한 사치 성향을 학습시켜서는 안됨을 명시하며 랍비 엘리야와 마이모니데스는 신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제된 식습관의 정량적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팩트는 바바메치아 52a의 기록입니다. 허리에 대해서는 초과 지불하되 위장에는 정확한 금액만 지불하라. 즉 음식보다 의복에 상대적으로 자본을 우선 배분하라는 전략적 지침입니다. 소모성 식료품 사치와 달리 단정하고 격식 있는 옷차림은 베라코트 57b의 지적처럼 개인의 사회적 존엄성을 보호하고 타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멸시와 평판 하락을 차단하는 자본적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장기적 생존과 외적 신용을 방어하는 곳에 자본을 우선 투입하는 것, 이것이 야성을 지혜로 진화시킨 결과입니다. 이제 이 원리가 국가라는 거시적 조직 구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음 파트에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시선을 동양의 철학적 문헌으로 돌려보면 소비통제의 인과율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생존과 성패를 결정짓는 거시적 통치 메커니즘으로 확장됩니다. 유가와 도가는 절대적인 자원이 부족했던 역사적 현실 속에서 국가의 생산력은 극대화돼 소비는 엄격히 제어하는 저용을 부국강병의 핵심 공식으로 삼았습니다. 공자는 쓰기를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라며 통치조직의 최우선 규범으로 지출 억제를 천명했습니다. 대학이 명시한 국가재정의 인과 메커니즘은 매우 차갑고 정교합니다. 재물을 생산함에 큰 방법이 있으니 생산하는 자가 많고 먹는 자가 적으며 생산하기를 빨리 하고 소비하기를 느리게 하면 재물이 항상 풍족할 것이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 속도를 소모하는 소비 속도보다 지속해서 우위에 두는 시스템을 유지할 때 비로소 국가적 부와 안정성이 구축된다는 수학적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 분배의 과정에서 소비는 신분이라는 구조적 질서와 결합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안정적인 체제 유지가 최우선 과제였던 동양의 철학에서 소비는 철저히 계급적인 메커니즘을 띠고 작동했습니다. 공자는 사회적 안정성을 위해 사치보다 검소를 선호해야 하며 군자는 비천한 위치에 있을 때 소박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훈련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맹목적인 무소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국가 관직에 올라 지배층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그 사회적 직위와 무게에 완벽히 상응하는 음식과 의복, 교통수단을 소비해야만 했습니다. 소비 행태가 자신의 지위를 하락시키지 않도록 지위와 지출을 엄밀히 결부시킨 것입니다. 제자 안자가 과도하게 검소한 생활을 영위했을 때 신분제의 예의 기준을 벗어났다고 비판받은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배층은 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권력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규범적 소비를 이행해야 했고, 맹자 역시 지위와 나이에 따른 정확한 소비 양식을 규정하여 국가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 엄격한 구조 속에서 순자는 지출의 억제가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인과적 역설을 갈파해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순자 역시 검약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필수적 수단임을 인정했으나 지배 계급에게까지 무조건적인 검소와 동일한 수준의 지출 억제를 강요하는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만약 리더와 통치 조직이 일반 대중과 똑같이 남루하게 의식주를 소비한다면 체제 유지의 필수적인 권력의 위험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 위험의 상실은 도미노처럼 파괴적인 인과율을 유발합니다. 지배자가 권위를 상실하면 사회적 규범과 상벌 시스템을 엄격하게 집행할 힘이 마비됩니다. 상벌 기제가 무너지면 조직 내부에서 역량 있는 자가 선발되지 못하고 무능한 자가 퇴출당하지 않는 구조적 왜곡이 발생합니다. 결국 구성원들이 자신의 특기와 생산성을 발휘할 동기를 잃어버려 국가 전체의 생산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부국강병의 목표가 전면적으로 좌절됩니다. 즉, 법식에 부합하는 정당한 소비는 사치가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을 가동하기 위해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시스템 유지 비용임을 과학적으로 갈파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살핀 방대한 동서양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동서양의 역사적 팩트는 소비란 단순한 지출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 야성과 이성적 시스템이 정면으로 격돌하는 실전 교육장임을 증명합니다. 타인과의 비교 우위에 매몰되어 소유욕을 폭주시키는 인간은 결국 부채와 노동의 악순환이라는 냉혹한 인과율에 의해 파멸의 궤적을 밟게 됩니다. 시장에서 자본의 지배자로 생존하기 위한 방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충동이 개입하기 전 예산이라는 이성적 방어선을 구축하여 지출 데이터를 가시화해야 합니다. 둘째, 휘발성 쾌락을 주는 음식 소비는 철저히 통제하되 자신과 조직의 내외적 신용과 존엄성을 방어하는 영역에는 자본을 전략적으로 집중 배치해야 합니다. 본능의 야성을 시스템과 규칙이라는 로고스로 정제해내는 자만이 시장의 파도를 타고 넘으며 지속 가능한 평화와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철저히 인지하고 실전의 지배자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